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의 유일한 휴전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연구하는 꿈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한국이 정말 이런 성과를 냈다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발전이 덜 된 나라여서 기술 홍보나 국제적인 협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건가요? 라고 말하며 충격받은 캐나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런 프레스턴, 캐나다에서 핵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재현하려는 꿈의 기술, 핵융합. 이것이 저의 연구 분야이자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입니다. 무제한의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저는 이 연구에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 핵융합 강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여러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각국의 연구진과 교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아시아의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핵융합을 연구해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핵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믿고 존경하는 학자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 전에 핵융합 연구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케일런, 한국이 2021년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던 나라가 저는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은 그런 기술을 가질 만큼 발전한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그 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케일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은 이미 핵융합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너희 나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제가 캐나다의 핵융합 연구 네트워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 한국과의 협력이 준비되고 있다니요.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지?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K스타라는 이름의 토카막 연구소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20년에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약 20초 동안 유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를 30초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 판단과는 다르게 한국이 기술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 머릿속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 요청 없이 단순히 견학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일본과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일 거야. 대충 둘러보고 돌아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정말로 그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사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가 주를 이루었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과 분단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분단 상태다라는 간략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로 상상했죠. 물론 그게 과거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 뒤처져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개인적인 접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학술적인 교류가 조금 있었지만 한국과의 협력이나 교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주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일 거야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K스타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찾아보면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유지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핵융합 연구에서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고 로봇,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서도 195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일본의 JT60SA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었죠. 중국은 제가 예전에 잘 몰랐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적 진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저도 조금씩 중국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핵융합 기술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중국과의 교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중요한 나라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성과를 냈다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한국이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여서 기술 홍보나 국제적인 협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어딘가 작고 소외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호기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상상과 얼마나 다를지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K스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 번쯤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이 그저 짧은 호기심 충족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공항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규모가 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공항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가 발전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도시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 건물들. 점차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박하고 단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도시 전역에 가득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세련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연결을 시도했는데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저는 여행 중에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는데 한국에서는 연결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을 더 자세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도시의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위치한 스마트한 시설들,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통 시스템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 도시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디지털 안내판과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지?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짧은 몇 시간 동안 저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경험한 어떤 곳보다 독특했고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K-스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받은 충격이 가라앉을 새도 없이 오늘은 한국의 핵융합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느낀 것은 철저한 보안 체계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엄격한 출입관리 시스템이 있었고 저는 외국 방문자임을 밝히며 견학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데스크 직원은 미리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즉흥적인 결정이 조금 경솔했던 걸까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핵융합 연구를 하는 학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견학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방문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핵심 실험 구역은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기본적인 소개와 K-스타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견학은 연구소 직원의 안내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것은 K-스타 연구소의 주요 설비와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K-스타의 핵융합 실험 장치와 초고온 플라즈마 실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국의 핵융합 연구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K-스타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활용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데 성공한 장치입니다. 2007년에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긴 1억도 플라즈마 유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에는 약 20초 동안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유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를 30초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핵융합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이 작은 나라, 한국이 해냈다니. 저는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한국이 아이터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이터 프로젝트에서 초전도 자석과 진공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들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나올 때쯤 저는 K-스타 장치의 일부를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토카막 장치는 그야말로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저녁 시간까지도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K-스타에서 들은 이야기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기술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만이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들보다도 더 앞선 영역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에서 전날 연구소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며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것도 보고 싶었지만 연구소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한참을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울의 밤거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는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밤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저할 수도 있었지만 낮에 느낀 도시의 안전한 분위기가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밤이 되자 낮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네온사인과 LED 조명이 서울의 빌딩 숲을 환하게 밝혔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건 낮에도 느껴보지 못한 활력이야. 밤인데도 이 정도라니 믿을 수 없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근처에서 본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자전거를 타거나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전쟁 후유증을 겪은 나라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 위로는 반짝이는 다리와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순간에 계획과 디테일을 담아낸 듯 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점은 이 도시가 낮과 밤의 경계를 아예 지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도시는 저녁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대도시에서도 밤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죠. 그러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밤이 되자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심지어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드문 곳조차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음식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풍경,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이들까지. 한국은 그 자체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니 현대적이고 세련된 고층 건물들 사이에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옥이 현대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전통과 현대를 완벽히 조화시킨 나라야.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깊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방식을 정말 능숙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보이는 작은 전통 가게들과 현대적인 카페가 조화롭게 공존했고 전통적인 소품들이 가득한 상점들 옆에는 디지털 기술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조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봤다면 밤에는 이 나라가 가진 활기와 안전,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의 밤에서 느낀 이 모든 경험을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융합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곳들을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모습을 보기 위해 전날 늦게까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회사와 연구소가 밀집된 곳이 아니라 기술과 도시가 하나로 융합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한 건물 내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주문하거나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도 앱 하나로 해결되었고, 이러한 디지털화는 업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 지하철을 다시 이용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며 기술적 요소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을 넘어선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각 역에는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아닌 디지털 가이드가 정보를 제공했고, 열차 내부는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광고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 속도는 제가 캐나다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이동 중에도 완전히 연결된 삶을 살고 있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스마트 쇼핑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본 것은 캐셔가 아니라 무인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담고 계산은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 혁신에 앞서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캐나다에서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해보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적용시키고 있군. 이렇게 폭넓게 기술을 활용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자리에 앉아 이 나라가 가진 고유의 매력을 되새겨봤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지키는 모습은 제가 알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처음 알았던 작은 개발도상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서 나가는 기술 강국이었고 문화적 깊이까지 겸비한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버렸어. 저는 한국의 IT 인프라, 핵융합 기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우위를 직접 목격하며 이 나라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단순히 기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연구소와 마트,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효율적이고 빠르며 동시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하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나라들, 심지어 제가 태어난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일상에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몰랐을까? 저는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이후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서구권 학계에서는 아시아의 연구 성과를 과소평가하거나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국제학회가 서구권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시아의 연구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저뿐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캐나다 동료들조차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 자신도 어린 시절 배운 내용으로만 한국을 판단했으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K스타의 연구 성과, 아이터 프로젝트에서의 한국의 기여,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근처에 있는 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책과 자료들이 디지털 스크린으로 제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책상 대신 개인용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가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보다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한강 주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가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찼고
도시의 불빛은 한강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며칠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캐나다로 돌아가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으로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겨진 디테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특히 거리 곳곳에 설치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스크린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도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한국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라는 한국 요리를 주문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맛 자체도 훌륭했지만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의 택시 역시 스마트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며 결제는 현금 없이도 간단히 앱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달려야 해요. 작은 나라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놀라운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온 국민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저는 멍하니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경험했던 어느 나라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삶에 녹여내는 방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와 협력하지 않고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소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직접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핵융합 기술을 포함한 더 많은 분야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깊은 존경심과 겸손한 자세로 한국을 바라보며 진정한 협력의 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더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의 명문대 강의실. 중국 유학생 한 명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문화든 정치든 모든 면에서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의 주장에 영국 여대생 한 명이 반박을 하기 시작하고 영국 여대생의 반론을 들으며 중국 유학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에입니다. 지금 저는 영국의 더럼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게 정말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특별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몇 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7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한국 회사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원격으로 영국 회사 일을 계속하시기로 했죠. 우리가 정착한 곳은 뜻밖에도 창원이었습니다. 런던 도심에 살던 제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여긴 시골이잖아요. 라고 투정 부렸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시골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워 보였지만 곧 제 인생의 스승이 되셨죠. 할머니는 과거에 궁중 음식 전문 요리사셨대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죠. 얘야, 이리 와봐 맛있는 거 해줄게.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는 온갖 향신료와 재료들의 향기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색색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색나물, 불고기, 새콤달콤한 물김치, 매일매일이 새로운 맛의 향연이었죠. 이게 다 우리나라의 맛이야. 자연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만의 영양이지. 그 당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음식들은 영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맛이었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시골 마을이라 따로 갈 곳이 없어서 저는 할머니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죠. 아이고, 우리 클로에가 이제 한국 며느리감이 다 됐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친구들과 친해지기 힘들었는데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같이 만든 김밥을 가져가자. 야, 진짜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라고 말하며 신기해했죠. 그때부터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요리 소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 일이에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 송편을 빚었죠. 서툰 솜씨로 만든 송편이었지만 할머니는 우리 클로에가 만든 게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때 느낀 뿌듯함이란 제 가슴 한편에 자부심이란 게 생겨났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5년 후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머니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도 영국에서의 일이 바빠지셨거든요. 떠나기 전날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살면서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을 12살 때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 요리를 계속했어요. 학교 문화의 날 행사에서 제가 배운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죠.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맛이죠.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에요. 전통 음식 문화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프트 파워로서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그런 꿈을 꾸게 해준 특별한 나라입니다.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더럼 대학교 제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의 장소였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학은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 중 하나입니다. 중세의 성과 대성당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더럼에 위치해 있어 마치 동화 속 풍경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느낀 건 이곳이 제가 살았던 한국이나 런던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였어요. 더럼은 비교적 작은 도시라 국제 학생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죠.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처음에는 약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기대와 긴장을 안고 강당에 들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영국 학생들이었고 국제 학생들은 소수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계 학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죠. 대신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안녕. 난 리아 베이징에서 왔어.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넌 어디 출신이야? 아, 안녕 난 클로에야 런던에서 왔어.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이라고? 멋지다. 근데 혹시 아시아에 가본 적 있어?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몇 년 살았었어. 부모님 일 때문에 잠시 갔었거든. 제가 설명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한국이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제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후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제 귀에 거슬렸거든요.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야. 우리 문화가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잖아. 한국이나 일본, 그냥 중국 문화를 배운 거지. 우리 경제 규모를 봐. 아시아에서 우리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죠. 어릴 적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중국인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대부분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볼 수 있죠.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손을 들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닐까요? 발표자는 제 질문을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읽고 온라인으로 최신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죠. 어릴 적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그때 경험했던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대학교 2학년, 저는 국제문화교류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쉬 웨이를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첫 모임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토론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쉬 웨이가 입을 열었어요. 동아시아 음식 문화의 근간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한국이나 일본 음식도 결국 중국 음식에서 파생된 거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김치. 그것도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온 거예요.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의 지방 변형 정도로 봐야 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와 함께 담갔던 김치, 정성스레 빚었던 송편, 그 모든 추억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 음식에 담긴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 음식의 변형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죠. 쉬 웨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아는 사실들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 그리고 문화가 깃든 음식이죠. 긴 겨울을 대비해 채소를 저장하는 지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의 건강학적 가치, 그리고 각 가정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레시피, 이 모든 것이 김치 하나에 담겨 있어요. 쉬 웨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발효 음식은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없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식의 특별한 점은 음양오행의 철학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색과 맛의 조화를 중요시하죠. 예를 들어 비빔밥을 보세요. 오방색을 이용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모든 재료를 함께 비벼 먹음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에요. 이는 한국의 고유한 철학이 음식에 반영된 거죠. 토론은 계속되었고 쉬 웨이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관심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요. 클로에, 내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걸 깨달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것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음식 문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요. 첫 번째 토론 이후 저는 쉬 웨이의 주장에 더욱 체계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편견 어린 시각은
단순히 음식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였죠. 다음 모임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교류였어요.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었지만 혹시 몰라 한국사 책을 빌려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시 웨이가 또다시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문화든 정치든 모든 면에서 중국을 모방했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시 웨이 씨,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한국의 역사가 너무 깊고 복잡해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왔답니다. 시 웨이가 또다시 비웃듯이 말했어요. 대체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시 웨이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당나라의 도움으로 통일신라가 이뤄진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뤄졌어요. 당과의 동맹은 일시적이었고 통일 후에는 오히려 당과 전쟁을 치르며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냈죠. 이어서 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예를 들었어요. 고려시대에는 독자적인 청자 문화를 발전시켰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글을 창제했죠. 이 모두가 한국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예시들이에요. 특히 한글 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어릴 적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글날 행사에 참여했던 일,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해 배웠던 순간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한자를 단순히 차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문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는 한국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시 웨이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지 않는 듯 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이 보였죠. 토론이 끝난 후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어요. 클로에, 내 말을 들으니 한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우리가 배운 동아시아사는 너무 중국 중심이었던 것 같아. 역사 토론 이후 시 웨이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어느 날 경제 수업 후 그가 다시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도움 덕분 아닌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외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어릴 적 한국에서 보았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심에 놀러 갔을 때 늦은 밤까지 불 켜진 사무실들, 그리고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시 웨이, 그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너무 단순화한 시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시 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런 빠른 성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원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은 그 기회를 활용해 자체적인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중심 정책, 중화 공업 육성.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거예요. 시 웨이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요? 일본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그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뤄냈죠. 저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첨단 기술의 스마트폰, 빠른 인터넷 속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자동차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을 보세요. 이들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삼성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현대 자동차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조선 산업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를 들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을 보세요. 1983년 한국이 64K 디램을 개발했을 때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의 결과예요.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보였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성과 뒤에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근면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보았던 학생들의 열정, 직장인들의 헌신, 그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쉬 웨이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의 말씀,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불가능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노력, 그리고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발전된 도시의 모습, 첨단 기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힘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쉬 웨이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았죠. 저도 지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며 논리적으로 토론했죠. 한 번은 국제개발학 수업에서 각국의 발전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쉬 웨이는 중국을 주제로 선택했죠. 쉬 웨이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과장된 주장에 교실 내 분위기가 불편해졌어요. 질문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쉬 웨이,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권 탄압, 환경 오염, 언론 통제 같은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쉬 웨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런 건 서양의 편견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권, 먹고 살만한 것이 최고의 인권 아닌가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동시에 이뤄낸 특별한 사례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극빈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룩한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자유, 시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대상이 되고 있죠. 쉬 웨이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어. 서방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인구 규모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많은 인구의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세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 결과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고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의 사례도 언급했어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1,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참여한 민주주의의 축제였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天安門 사태 이후 어떤 대규모 시위도 허용되지 않고 있죠.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어떻게 진압되었나요? 시웨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어요. 그건 내부 문제야.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내부 문제라고 인권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세요.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효과적으로 대응했죠. 반면 중국은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고 내부 고발자를 탄압했어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 대유행의 시발점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의 모델은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실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발표 이후 캠퍼스 전체에 우리의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죠. 반면 시웨이는 더욱 고립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국제개발학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클로에,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발전 모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더군요.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클로에, 당신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 논문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모델이 주는 시사점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경제 분야, 문화적 측면도 대단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술 혁신 분야였어요.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수년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코로나 대응에서도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어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러 왔죠.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G20 정상회의 의장국, UN 사무총장 배출, 그리고 최근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라는 것을요. 논문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 문화적 영향력 확대, 기술 혁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공 사례이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논문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 제2의 고향인 이 나라가 이토록 대단한 나라였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힘써야겠다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볼 예정이에요. 한국 기업의 취업도 고민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본 최근 한국 모습은 제가 살았던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보이는데 꼭 다시 방문해서 예전보다 발전된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